자, 12강의 미학사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학습 목표는 12강의 학습 활동을 완수한 학습자는 새로운 시각에서의 미학사를 통해서 미학의 한계점하고 해결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과 연결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르네상스 미학을 한번 해볼까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전에 이제 신중심의 사회에서는 그 모든 게 이제 성직자 중심으로 해서 일단 이루어졌어요. 그러지만은 이런 인문학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다분히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이 지금 현재 보통 한 10세기 정도 되면 대학이 만들어지거든요. 거기에서 이 대학이라는 것은요, 뭐 신학만 공부한 게 아니에요. 신중심 사회에서 그 대학의 역할을 한 것은 그 수도원인데 여기는 진짜 인문학을 공부해요. 근데 이제 상황이 뭐 흑사평이랄지 아니면은 뭐 십자군 전쟁이랄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냥 중세가 무너져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일부기는 했지만은 이 인문주의자들을 갖다가 밀어주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이 피렌체, 로마에서 상당히 북쪽입니다. 그 피렌체에 있는 메디치 가문에서 그 뭐 돈 많은 아주 그 은행 가고 그래요. 금전적으로 이렇게 밀어줍니다. 이제 그때 이 많은 어떤 인문학자들하고 이제 화가들 아니면은 그때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미켈란젤로잖아요. 미켈란젤로. 그러면서 이제 그때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대한 재발견이에요. 그러니까 중세 후반부에 오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상당히 각광을 받은데 이제 저 부분까지는 재발견이 안 됐던가 봐요. 그런데 이제 시학이 거기 예술론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6세기 후반부에는 미와 예술에 관한 사색이 엄청나게 이제 활발해집니다. 그러므로 해서 예술에 대한 인식으로 학문과 이제 거의 뭐 동렬의 위치로 이렇게 높이 가요. 그런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단순히 이 테크닉을 활용하고 이런 그 감각적인 것을 하는 것은 상당히 낮게 보는 것이 있어요. 감성은. 그런데 예술한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 정신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해 가지고 일단은 여기도 이 위치를 갖다가 좀 더 격상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기에서 이거 모방인데 옛날처럼 외적인 것을 갖다 그대로 모방하는 그 모방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내부 법칙 모방이에요. 인간의 창조성, 창조적 활동, 뭐 여기에다가 그 자연 법칙의 모방 요것을 갖다 집어넣어요. 잘한 것이죠. 지금 현재 21세기 미학의 새로운 발견도 자연 법칙을 갖다가 온전하게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윤리 도덕에다 뭐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기쁨 구조. 그리고 여기에서도 미는 조화, 비례에 근거한 다양한 법칙적 통일, 예술도 통일로서 미의 표현 이런 것들을 지금 의미하는데 르네상스의 특징은 퍼스펙티브예요. 원근법입니다. 원근법.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때는 이제 비례랄지 이런 것들은 있었는데 여기서는 원근법을 그림에도 봐보면은 이제 건축 구조물 그릴 때 원근법 써요. 그때 집 지을 때 이제 여기 설계도가 이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설계도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모방의 근거가 이 자연의 법칙인데 그 중에서도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수학하고 과학이죠. 이것인데 이것이 예술도 마찬가지로 이런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법칙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 사람을 단정하기 때문에 그림들이 어떤 그림 생각하면 되냐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그 모나리자 생각하면 돼요. 꼭 사진처럼 그렸죠. 보여주죠. 잘 그렸죠. 흉내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거, 보편적인 거, 요거 보여주는 것이 걸작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림들이 전부 다 상당히 수학적이고 보편적이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진기가 없던 시대라서 아마 상당히 경이로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 르네상스 시대 때는 시는 인생에 관한 지식과 교훈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그런 걸 목적으로 둔데
그러니까 예술 자체가 지금은 예술 자체가 목적인데 예술은 도덕성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다고 해서 예술이 도덕적이지 않아서 아닌 거예요. 이 두 개가 동등하게 융합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상위 개념이 도덕이에요. 그리고 예술은 그 밑에가 있다라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8세기 미학의 바움가르덴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건 정말 델리케이트예요. 이것을 바움가르덴을 알아야만이 그 다음에 미학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미학은 아이세티카라고 그래요. 아이세티카. 그래갖고 이것을 명명했던 사람이에요. 바움가르덴. 그러니까 1714년에 태어나고 1762년이니까 그때 당시에 유럽에서 절대 왕권 시대예요. 절대 왕권. 그때는 아주 그 절대 왕권이 그 엄청나게 강성했고 이제 가다가 보니까 이제 후반부로 가면은 절대 왕권 프랑스 대혁명에 의해서 무너지죠. 바로 그 직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이 미학이라는 것은 아이세티카라고 해서 1758년 이때 이 사람이 썼던 책인데 규정을 해놨어요. 내가 지금 현재 21세기 미학의 새로운 발견에서 이 미학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바움가르덴이 그 명명해 놓은 그 미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정의하냐면 미학은 감성적 인식의 학문이다. 이건 나도 처음에 감성적으로 인식한 게 무슨 놈의 학문입니까? 감성적으로 인식할 때는 술 먹고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인식 가능하죠. 감성적으로 인식하려면. 술 먹으면 감성적으로 더 인식이 가능하죠. 씻은 사람은 술 먹어도 돼요. 해롱해롱 해도 술 이렇게. 그 예술가는 뭐 그렇게 해도 예술은 성립해요. 그리고 또 노래 부를 수 있어요. 그러지만 학문으로서 뭔가 그 법칙성을 갖다가 기술하고 하려면은 감성적으로 인식하면 안 되죠. 근데 여기는 미학이 감성적 인식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어떻게 해서 감성적으로 인식한 게 학문이냐. 근데 이 사람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바움가르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논리 말고 하위의 논리학으로서 학문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 엄청나게 저자세로 가요. 아주 그 비굴하기가. 근데 이거 그러면은 이론이 어디가 이 학문이 되려면 어떤 이론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선행 연구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라이프니츠하고 골프 학파의 표상이론을 가지고 이놈을 설명하고 이거 학문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라이프니츠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미의 완전성이라고 해서 3요소를 말합니다. 감성적 인식, 이것이 바로 미의 완전성이다. 완전성이 맞아요. 감성적 인식, 질서, 표현 이것의 통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라이프니츠 그리고 이제 볼프는 표상 능력이 있는데 이론 과학의 영역 또 그리고 하위의 표상 능력으로 해서는 경험 과학의 영역이 있는데 옛날에 감성적 인식이라는 것은 이 학문 세계에서는 생각도 안 한 것인데 뭐 이것도 가치 없다고 한 감성적 인식도 법칙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제시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 말을 해요. 미학을 갖다가 가짜 이성학, 의사 이성학, 가짜 이성학, 약간 유사 이성학이에요. 의사 이성학.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 이건 이제 볼프 거다고 라이프니츠 이 사상 두 개를 가지고 봐라 이거 선행 연구가 이미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감성적 인식학이 미학이다고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당히 그 학문이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미학을 잘 인정을 하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미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는 뭐 옛날에 플라톤이 미에 대해서 이야기는 했다고는 하지만은 이게 그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류가 철학이고요. 서양 사람들이 미학은 곁다리로 한 번씩 언급을 해요. 이것을 우리가 추려가지고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미학의 역사를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할 때 그 전에요. 1735년에 철학적 성찰이라고 하는 이런 걸 썼어요. 시는 완전한 감성적 언어라고 했는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감성적 인식이 그게 시나 기지, 시 그리고 이제 물감 가지고 하면 그림이고 그랬는데 철학적 성찰에서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감성적 표상을 연결하는 언어를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감성적 표상에서 언어의 감성적 인식으로 전달하면 이거 아주 성공한 것이다. 완전성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 중간에 이걸 결합을 해가지고 감성적 표상하고 감성적 언어하고 이게 결합을 해놓으면 이게 성공적으로
한 완전성이라고 했는데 애매모호하기는 하지만은 하위의 그 학문으로서 일단은 그 편입하는데 아무튼 예를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1739년에 형이상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미는 현상의 완전성, 감성적으로 현상된 형이상학의 실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요. 예술가의 창조라는 것은 뭐 신에서 기원했다. 그렇게 말했고 감성적 인식의 요소는요. 감수, 정서, 상상이 있는데요. 완전성이라는 것은 감성적 인식의 완전성이라는 것은 뭐 크고 풍부하고 진짜고 뭐 빛이 화려하고 그럴싸하고 이런 것이라고 했어요. 낭만주의 시대 때 그 이후에 낭만주의 시대 때 미학자들 보면 참 답답했겠죠. 저거 큰 거 좋은 것이다고 그것이 감성적 인식인가 이제 이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포적 외연적 명료성인데 내포적 명료성이라는 것은 이성이고요. 외연적 명료성이라는 것은 미적 인식이에요. 요거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융합한 거예요. 개성적인 것은 보편적인 것보다 개성적인 게 더 가치 있다라는 거,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럼 명료한 것은 불명료한 것보다 더 아름답다고 했는데 앞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은 알겠어요. 명료한 것은 불명료한 것보다 좀 더 아름답다. 그런데 개성적인 것이 보편적인 것보다 더 아름답다고 했거든요. 이거 캐셔 마크죠. 그러지만은 개성적인 것, 개성 진리체, 자기 개성을 갖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성을 밖으로 끄집어낸 거,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잘 말했어요. 그 마이어란 사람이 있습니다. 마이어는 미학은 하위의 인식 능력의 논리학이고 미는 직관적 인식이라고 했고요. 예술은 선을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수단이고 목적은 도덕적인 것. 자, 이런 걸 봐보면요. 미가 열등해요. 도덕이 한 신유 정도밖에 안 봐요. 그리고 아까도 봐보면은 하위의 논리학으로 해서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이 미학이라는 것은요. 엄청나게 그 자존심을 좀 구기고 갑니다. 그리고 좀 억지스러워요. 억지스러운 하나의 논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다 짜 맞추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멘델스존은요, 이 사람이 하는 말들은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은 뭐 인공미니까 예술은 인공물, 그게 바로 예술품, 인공물. 그런데 목적에 합당하면은 목적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면 예술품. 그런데 조그마한 목적, 소위 말해 내가 돈 좀 벌어야지 하는 목적, 그거는 인공물, 예술품이라고 안 해요. 그리고 그건 테크네라고 하고, 저건 아르스라고 하고, 같이 만들어서도 약간의 차별을 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자연의 모방이 아니라 정신으로부터 이거 창조한다고 하는데 이건 맞은 말이에요. 자, 고대 그리스 때 단순히 자연의 모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라오콘상을 봐보면 이거 자연을 단순히 비례 이것 해가지고 단순한 모방 아니거든요. 그 속에 오면 아주 그때의 그 심정과 격정과 정신과 이것을 갖다가 막 부숴놨거든요. 이런 걸 봐보면 단순한 모방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이 멘델스존은 약간의 이렇게 말했고, 예술가는 말이에요. 신이 자연을 갖다가 창조하는 것하고 똑같이 창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예술가가 신의 대신자네. 상당히 격상됐죠. 근데 맞아요. 근데 예술가만 그러겠습니까? 일반 우리의 인간이라는 것은요, 원래 원존재, 그러니까 초월자의 붕어빵인 이 선엄을, 양심이나 선엄을 가지고 있는 여기가 목적성도 다 알고 있고, 손 달리고 이 발도 달렸으니까 뭔가 만들어내면은 그것이 신이 이렇게 창조해 낸 것하고 원리는 똑같아요. 그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